어머, 저기 어디야? 한국 한강이라던데? 저게 말이 돼? CNN 미국 아틀란타 본사 편집실에서 터져나온 외국 기자들의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화면에는 겨울 한강 위로 떠있는 수만 마리의 철새떼가 펼쳐져 있었어요.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얼지 않은 강물 위에서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 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여름 영상 아닌가? 겨울에 이런 게 가능해? 20년간 전 세계 환경, 재앙만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들조차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런던의 템스강도 실패했고 파리의 생강도 포기했던 도시 생태 복원을 한국이 해냈다는 겁니까? 더 놀라운 건 밤 11시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하는 모습이었어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특히 이 영상을 본 오스트리아 출신 환경 전문가 엘리사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도시들의 거짓 홍보를 폭로해온 냉철한 의심론자였거든요. 이건 반드시 가짜일 거야.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어. 하지만 일주일 뒤 그녀가 서울에서 보내온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20년 동안 묵묵히 이뤄낸 기적 같은 현실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엘리사 폰 브루크너입니다. CNN 국제탐사 다큐 유닛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틀란타 본사 2층 편집실에 앉아 있습니다. 새벽 4시. 창밖은 아직 깜깜하고 형광등만 차갑게 빛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일하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복도는 조용하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려요. 제 앞 모니터 3개에는 서울 한강 영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화면 속 강은 겨울이에요. 얼어붙은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르는 물 위에 새들이 떠 있어요. 저는 화면을 멈춰 세웠습니다. 마우스를 슬쩍 움직여 프레임을 확대했어요. 픽셀 하나하나가 보일 때까지 당겼습니다. 새들의 움직임을 반복 재생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화면을 가득 메운 새들의 무리.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저는 감상하지 않습니다. 제 눈은 다른 것을 찾고 있거든요. 편집 흔적이 있는지, 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부분이 있는지, 시간대가 조작됐는지. 제가 하는 일은 도시 성공 사례의 과장과 연출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기적을 봐왔어요. 베이징의 스모그 해결, 런던의 템스강 부활, 파리의 생강 복원. 모두 화려한 발표와 함께 세상에 나왔죠. 그리고 5년 뒤, 10년 뒤에 저는 현장에 다시 갔습니다. 대부분은 실패했어요. 아니면 애초에 과장된 성과였거나요. 자연 다큐에 도시 수도가 끼어들면 대부분 홍보입니다. 이건 제게 직감이 아니라 직업이에요. 의심하는 것이 제 밥벌이거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벌써 4번째 잔이에요. 카페인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는 게 느껴집니다. 손끝이 살짝 떨려요. 화면 속 서울 한강을 다시 봤습니다. 촬영 시간은 겨울 오후 4시경. 해가 기울어지는 시간이에요. 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반짝입니다. 새들은 대부분 오리과 종류였어요. 몇 마리는 물속으로 머리를 푹 담그고 있고 몇 마리는 그냥 떠 있어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도시 홍보 영상이라면 새들이 너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마치 연출된 것처럼요. 하지만 이 영상의 새들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새는 화면 밖으로 날아가고 어떤 새는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져요. 카메라가 따라잡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건 연출하기 어려워요. 저는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일자, 시간, GPS 좌표. 모든 정보가 일치했어요. 조작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석연치 않았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장면이 정말 가능할까요? 특히 겨울에요. 새들이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가야 할 시기인데. 제 경험상 겨울 도시는 삭막합니다. 사람도 빨리 실내로 들어가려 하고 동물들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 한강에는 새들이 수백 마리씩 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돌려봤어요. 이번에는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강변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늦은 오후인데도 산책하는 사람들이 제법 됐습니다.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새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외투를 두껍게 입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풍경에 익숙한 것처럼요. 저는 그 노인의 표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놀라워하지도 않고 특별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일상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더 이상했어요. 도시에서 이런 자연 풍경을 보면 사람들은 보통 사진을 찍거든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셀카를 찍거나 새들을 향해 카메라를 겨누죠. 그런데 이 노인은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매일 보는 풍경처럼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CNN 글로벌 논픽션 총괄 새뮤얼 로원이 들어왔어요. 63세인 그는 항상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회색 양복에 검은 넥타이, 언제나 같은 차림새예요. 그는 화면을 보며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표정만 봤어요. 저와 15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언제 의심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심하고 있구나. 새뮤얼이 말했어요. 이런 성공담은 위험해. 그는 제 옆 의자를 당겨서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어요. 한 번만 믿어주면 전 세계 도시들이 똑같은 쇼를 따라해. 베이징도 그랬고 런던도 그랬어. 맞는 말이었어요. 성공 사례가 하나 나오면 다른 도시들이 앞다투어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대부분 실패하죠. 그 과정에서 예산은 낭비되고 시민들은 실망합니다. 새뮤얼이 계속 말했어요. 서울로 가. 내 방식대로 부숴. 데이터, 야간 촬영, 현장 인터뷰. 여기서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듯 말했어요. 특히 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밤을 강조하는 말이 걸렸어요. 왜 굳이 밤을 언급했을까요? 새뮤얼이 설명했습니다. 환경이 진짜라면 밤에도 사람과 새가 함께 있어야 해. 밤이 위험하면 강은 비워진 세트가 돼. 아, 그런 의미였군요. 대부분의 도시 홍보 영상은 낮에 찍습니다. 밝고 화려한 시간대를 선택하죠. 하지만 진짜 안전한 도시라면 밤에도 사람들이 나와야 해요. 밤이 안전하지 않으면 그 생태는 가짜다. 새뮤얼이 덧붙였습니다. 겨울밤까지 안전한 도시는 정말 드물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맞습니다. 도시에서 겨울밤이 안전하다는 건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 안정, 사회적 신뢰, 행정력까지 모든 게 잘 돌아가야 가능한 일이죠. 새뮤얼이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3일 뒤 출발해. 일주일 일정으로. 이번엔 확실히 해. 구멍을 찾아내. 저는 여행 가방을 끌어냈습니다. 늘 편집실 구석에 준비해둔 가방이에요. 긴급 출장이 잦은 직업이거든요. 가방에 장비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수질 측정기, 장거리 렌즈, 저조도 촬영 장비. 그리고 작은 수첩. 수첩에 메모했어요. 서울의 밤. 안전하지 않으면 생태는 표지판일 뿐. 동유럽 재개발 지역 취재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체코의 한 도시에서 강복원 프로젝트를 취재했죠. 현지 정부는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20년 만에 되살아난 생명의 강도심에 돌아온 철새들, 시민과 자연의 완벽한 공존. 화려한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실제로 낮에 본 풍경도 나쁘지 않았어요. 강물이 맑고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밤에 다시 가본 강변은 달랐어요. 사람 하나 없는 황량한 공간이었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았고 순찰하는 경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5년 뒤 저는 그 도시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강복원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예산 부족으로 유지 관리가 안 됐고 다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은 모두 떠났죠. 그 이후로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직업적으로 혐오합니다. 도시의 환경 복원이 진짜 성공하려면 최소 20년은 걸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3년 안에 성과를 보여주려 합니다. 그래서 과장하고 포장하고 거짓말을 하죠. 비행기 티켓이 프린터에서 나왔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시간은 내일 저녁 7시. 겨울철 서울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반 정도죠. 도착하면 이미 어두워져 있을 거예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밤의 모습부터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화면 속 서울 한강에서 새들이 여전히 떠 있었어요. 의심이 확신처럼 보이는 도시. 그게 제 첫인상이었습니다.
세뮤얼이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까다롭게 봐. 밤부터 새벽까지 전부 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끄며 생각했어요. 만약 서울이 정말 밤에도 안전하다면, 만약 겨울에도 새들이 남아있다면, 만약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제가 믿던 세계관이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도시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가방을 메고 편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였어요. 새벽 5시. 아틀란타도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먼저 사람들의 움직임을 봅니다. 공항은 질서정연했어요. 밤 7시가 넘었는데도 불편한 긴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도시의 기초 체력을 측정하죠. 사람들이 서두르는지, 경계하는지, 불안해하는지. 그런 신호들이 그 사회의 안정성을 보여주거든요. 픽업존에서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윤, 44세. 서울시 도시생태 야간 안전 통합 설계 책임자라고 했어요. 생태 전문가 치고는 말이 적고 치안 담당자 치고는 과장된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물어봤어요. 홍보 촬영이면 지금 말해요. 시간 낭비는 싫습니다. 도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전 조건을 하나만 걸게요. 그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난만 보지 마세요. 이상한 답이었습니다. 보통 홍보라면 가장 예쁜 각도를 먼저 보여주죠. 밝은 시간, 화창한 날씨, 완벽한 조건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 조건을 걸었어요. 차는 강변을 따라 달렸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회색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회색이 탁하지 않았습니다. 광고판과 가로등이 눈부시지 않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도윤이 유리창 너머로 강을 가리켰습니다. 보이시죠? 얼음이 낀 구간과 얼지 않은 구간. 저는 그 차이를 기록했어요. 영하인데도 흐르는 물이 있다는 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철새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첫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저는 물었어요. 멋진 전망대가 아닙니다. 도윤이 답했습니다. 밤섬이 보이는 접근 통제구역 외곽이에요. 이 말이 저를 더 신경 쓰이게 만들었어요. 홍보라면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도시는 오히려 선을 그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대신 밖에서 충분히 봅니다. 강가로 내려서자 바람이 얼굴을 잘랐어요. 겨울 강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렌즈를 끼우며 주변을 훑었어요. 사람 둘, 자전거 한 대, 강변을 걷는 노인 한 명. 밤 8시가 넘었는데도 공포가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었어요. 유럽 도시라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이 빠져나갈 시간이죠. 특히 강변 같은 외진 곳은 위험 지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저는 시계부터 봤어요. 야간 치안은 시간대에서 드러나거든요. 누가 언제까지 밖에 있는가? 그게 그 지역의 안전도를 보여줍니다. 강위, 멀리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떼였습니다. 수가 많았어요. 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많다는 건 먹이가 있다는 뜻인데. 도윤이 짧게 답했어요. 그래서 겨울이 핵심입니다. 여름은 누구나 보여줄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름에 꽃이 피면 무엇이든 성공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겨울은 변명을 허락하지 않아요. 추위, 먹이 부족, 서식지 제한. 모든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서울은 겨울로 증명하려 한다. 그 순간 강 건너편 어둠 속에서 작은 빛들이 일정 간격으로 움직였습니다. 순찰 동선이었어요. 경찰 2인조가 말없이 지나갔습니다. 과시하는 치안이 아니라 배경으로 깔린 치안이었어요. 큰 소리도 없고 과도한 조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나갔죠. 저는 이 도시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상함은 늘 진짜의 첫 신호거든요. 가짜라면 더 요란하게 보여주려 했을 테니까요. 내일 새벽에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말했어요. 제작진이 싫어하는 시간을 노려야 하거든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5시에 뵙죠. 중랑천 쪽으로. 그는 일부러 화려한 포인트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중랑천은 한강의 지류입니다.
메인 강변보다 덜 알려진 곳이죠. 거기가 철새가 오래 머무는 자리입니다. 도윤이 덧붙였어요. 연출이 어려운 곳이에요. 연출이 어려운 곳. 이 표현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자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거든요. 차에서 내리며 저는 생각했어요. 첫날 밤의 관찰 결과. 예상보다 조용하고 예상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테스트는 내일 새벽부터입니다. 새벽 5시. 저는 잠을 줄였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3시간 정도 눈을 붙였을 뿐이에요. 가짜를 잡으려면 제작진이 싫어하는 시간을 노려야 하거든요. 도윤은 약속대로 중랑천 합류부로 저를 데려왔어요. 한강의 지류가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여기가 철새가 오래 머무는 자리입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관광객이 거의 안 와서 새들이 편해하죠. 바닥은 차갑고 물가엔 얇은 얼음이 깨진 채 떠 있었습니다. 강물은 완전히 얼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어요. 겨울철 도시 강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 건 드뭅니다. 저는 망원경을 꺼내 수면을 훑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보인 새는 비오리였습니다. 머리를 물속으로 푹 담그고 먹이를 찾고 있었어요. 비오리는 흐르는 물에서만 먹이를 잡아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연출이 어려운데. 제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어요. 비오리는 까다로운 새거든요. 물의 흐름과 수질이 좋지 않으면 금방 떠나버립니다. 이어서 댕기 흰죽지가 보였어요. 깊은 수심과 깨끗한 수면이 필요한 종입니다. 물이 조금이라도 나쁘면 바로 사라지는 새죠. 새들은 사람을 경계했지만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익숙한 생활권이라는 움직임이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장면을 보다니. 저는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새들의 실루엣이 물 위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수온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도윤에게 물어봤어요. 영상 2도에서 4도 정도요. 도윤이 답했습니다. 완전히 얼지 않게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기술이긴 하죠. 도윤이 말 대신 손짓했습니다. 하늘을 가리켰어요. 처음엔 회색 구름뿐이었습니다.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둡고 멀리 도시의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구름 아래로 큰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참술이었어요. 덩치가 크고 날개선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순간 렌즈를 망원으로 바꿨어요. 참수리는 도심에 잘 안 와요. 참수리는 경계심이 강한 새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소음을 싫어하죠. 그런 새가 서울 도심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짧았어요. 사람이 덜 위협적이면 옵니다. 그리고 밤이 안전하면 새가 낮에도 겁이 덜하죠. 참수리는 강위를 한번 선회했습니다. 그러고는 도심 쪽 고층 빌딩 방향으로 기울어졌어요. 마치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따라 찍었어요. 이건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었습니다. 이 속도, 이 무게, 이 미세한 흔들림은 합성이 어렵거든요. 참수리는 멀리서도 경계의 왕처럼 보였어요. 그 새가 서울을 통과한다는 사실. 이건 단순히 수질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도시의 공기, 소음, 동선, 밤의 안정감까지 모든 게 통합된 결과였어요. 저는 세뮤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틀란타는 아직 오후 시간이었을 거예요. 화면에 그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가? 세뮤얼이 물어봤어요. 저는 카메라를 돌려 참수리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는 멀리 날아간 뒤였어요. 참수리를 봤어요. 도심 위를 날아가는. 세뮤얼은 화면만 보고도 차갑게 말했어요. 좋아 보이는 장면은 늘 있어. 내가 해야 할 건 빈틈을 찾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강변 벤치에 앉아 조용히 국물을 마시는 노인을 비췄어요. 새벽 6시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는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비췄어요. 늦은 새벽인데도 공포가 없었습니다. 노인은 평온하게 아침을 맞고 있었어요. 그 노인은 왜 저 시간에 저기 있어? 세뮤얼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불편한 질문입니다.
유럽 도시라면 새벽 6시에 혼자 강변에 나온 노인은 위험 신호예요. 노숙자이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달랐어요. 평범해 보였고 평범하게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마시고 있었어요. 이게 가장 이상했습니다. 저는 영상통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밤이 안전한 도시는 생태도 안전한가? 지금까지 봤던 도시들과는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치안과 생태가 따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의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확신은 이미 균열이 갔습니다. 참수리가 도심을 가로지르는 장면을 보고 나서부터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죠. 이번에는 밤의 질서를 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보여주려는 건 기적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걸요. 저는 낮의 자연이 아니라 밤의 질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도윤은 한강공원이 가장 붐비는 구간을 피했어요. 대신 조명이 과하지 않은 산책로로 안내했습니다. 밤 10시. 강바람이 더 차갑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줄었는데 분위기는 더 안정적이었어요. 도윤이 조명 기둥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이 조명들을 봐주세요. 밝기와 간격이 일정했어요. 눈부심이 없고 사각지대가 적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카메라로 빛의 온도를 기록했어요.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았습니다. 적절한 균형이었어요. 밝히면 새가 떠나요. 어둡게 하면 사람이 무서워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눈부시지 않게 밝힌 겁니다. 저는 도윤의 진짜 정체를 봤어요. 단순한 생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설계자였죠. 그는 생태학과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동시에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생태는 표지판이 아니라 동선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더군요. 치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경찰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자리를 만들었죠. 벤치, 난간, 화장실 위치, 보행폭.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디테일이 오래된 도시에서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기 벤치를 보세요. 도윤이 가리켰습니다. 간격이 20m예요. 너무 가까우면 소란스럽고 너무 멀면 외로워져요. 그때 관찰자가 나타났습니다. 정만식, 68세. 전직 야간버스 기사. 매일 밤 한강을 걷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이 시간에 산책하시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정만식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무서운 날이 있었죠.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땐 빠르게 집에 들어갔어요. 버스 끝차를 놓으면 택시 타고라도. 그는 잠깐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은 강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갑니다. 걷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잠도 잘 와요. 정만식은 안전해졌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걷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니어에게 이건 강력한 신호였어요. 공포의 시대를 지나 다시 일상이 돌아온 것. 시간 회복의 증거였죠. 저는 정만식이 가리키는 곳을 봤습니다. 수면 가까이 작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물 위에 떠 있는 새들의 그림자였습니다. 밤에도 새들이 있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댕기 흰죽지들이에요. 정만식이 말했어요. 밤에도 쉬고 있죠. 무서울 게 없으니까.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밤에 사람이 안전하면 새도 자리를 지킵니다. 야간 조명이 새들을 방해하지 않게 설계했거든요. 저는 그 연결고리를 이해했어요. 사람의 안전과 새들의 안전이 따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세뮤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좋아. 그럼 내일은 가장 민감한 증거를 가져와.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질문이 박혔거든요. 가장 민감한 증거는 새가 아니라 이 도시를 떠나지 않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았어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밤섬을 다시 봅시다. 해질 무렵에요. 철새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보여주려는 건 장관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걸요. 도윤은 저를 밤섬 조망 지점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번엔 낮이 아니라 해질 무렵이었어요. 겨울 해는 빨리 떨어지고 색이 옅게 스러집니다. 오후 4시 반.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 옅은 빛 속에서 새들은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을 줄였어요. 대사가 많아지면 감동을 강요하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냥 기록에 집중했습니다. 강 위에는 오리와 기러기류가 층층이 떠 있었어요. 수백 마리는 좋게 됐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물살이 있는 곳에 모여드는 비오리였어요. 얼지 않는 구간을 정확히 골라 앉았습니다. 새들은 수온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 숫자를 꺼냈습니다. 한강 유역으로 겨울 철새가 수만 마리씩 모여요. 지난 겨울 조사에서는 5만 3천 마리가 확인됐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숫자를 믿지만 숫자가 살아 움직이는 장면과 결합할 때만 설득당하거든요. 도심에서 이 규모가 유지되는 건 드물죠. 도윤이 덧붙였어요. 저는 망원경으로 새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먹이를 찾는 새, 털을 다듬는 새, 그냥 떠 있는 새. 각자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는 새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을 길게 빼고 경계하거나 자주 날아오르거나 하는 행동이 없었어요. 이곳이 안전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도윤은 왜 하필 서울이냐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을 바꿨습니다. 엘리사 씨, 철새가 겨울에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먹이. 그리고 방해 없는 휴식. 도윤이 말했어요. 정확히. 그리고 그 방해에는 사람뿐 아니라 두려움도 들어가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두려움은 생태학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도시에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야간에 불안한 도시는 낮에도 불안하거든요. 사람의 동선이 날카로워지고 소리와 빛이 거칠어지기 때문이죠. 새들이 그런 걸 민감하게 느낄 거예요. 그때 강변에 가족들이 지나갔습니다. 단체 활동이 아니었어요. 외투를 두껍게 입은 가족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모 손을 잡고 있었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늦은 시간이지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게 가능한 도시라는 걸 더 무섭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장면은 연출이 아니라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해가 완전히 지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과하지 않은 밝기였어요. 새들은 여전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새뮤얼에게 보내는 리포트를 썼어요. 밤섬은 과시가 아니라 통제의 결과. 접근을 막았기 때문에 생명이 모였고 주변은 열었기 때문에 시민이 붙었다. 이 구조는 흉내내기 어렵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 도시가 진짜라면 제가 해체해온 성공담들이 사실은 인내였던 건가요? 오랜 시간 꾸준한 관리, 시민들의 협조. 그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모습을 만든 건가요? 그 질문이 저를 다음 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제 상징새가 아니라 생태 피라미드의 하부를 봐야 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연구시설로 가봅시다. 거창한 홍보관이 아니라 실무 공간이에요. 저는 그런 공간을 믿어요. 성공을 자랑하려는 곳은 보통 이렇게 투박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상징새가 아니라 생태 피라미드의 하부를 봤습니다. 홍보 영상은 늘 꼭대기만 보여주거든요. 맹금류, 철새 군무, 감동 인터뷰. 하지만 진짜는 아래에 있어요. 도윤은 저를 작은 연구시설로 데려왔습니다. 한강관리사무소 부속 건물이었어요. 거창한 홍보관이 아니었습니다. 실무형 공간이었어요. 장비가 반짝이고 벽에는 연도별 데이터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수질 측정 결과, 어류 개체 수, 식물 분포도. 저는 이런 공간을 믿습니다. 성공을 자랑하려는 곳은 보통 이렇게 투박하지 않거든요. 연구원 한 명이 저희를 맞았어요. 김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20년째 한강 수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김 박사가 현미경을 가리켰습니다. 물 샘플이 슬라이드에 올라가 있었어요. 현미경을 들여다보니 미세한 생물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왕잠자리 유충이에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겨울에도 바닥층에 남아있는 종이죠. 저는 즉시 이해했어요. 왕잠자리 유충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질이 안정되고 서식처가 유지되고 작은 먹이가 꾸준히 공급되어야 해요. 이게 확인된다는 건
먹이망이 아래부터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즉, 이건 사진 한 장으로 조작할 수 없는 종류의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증거가 되는 거죠. 김 박사가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1990년대에는 이런 유충을 찾기 어려웠어요. 2000년대 들어서 조금씩 늘었고 2010년 이후부터 안정됐죠. 2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정치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도 꾸준히 유지된 데이터. 새뮤얼이 전화했어요. 아틀란타는 아직 저녁 시간이었을 겁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어떤가? 저는 현미경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왕잠자리 유충을 봤어요. 겨울에도 살아있는. 좋아. 그런데 내가 놓친 게 있어. 새뮤얼이 말했어요. 도시의 밤은 결국 사람 문제야.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범죄가 늘면, 경제가 흔들리면, 정치가 바뀌면 그 생태가 유지되겠나? 저는 대답 대신 도윤을 봤어요.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합 설계입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생태는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잔인한 질문을 했어요. 시스템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무너져요. 이 도시는 시민이 정말 같이 지키나요? 김 박사가 대신 답했습니다. 시민 신고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고기 떼죽음이나 이상한 냄새나 색깔. 도윤이 덧붙였어요. 오늘 밤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으로. 저는 그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시민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일. 연구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어요. 왕잠자리 유충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들. 그들이 겨울을 버티고 있다는 사실.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도 모른다고요. 화려한 새들보다 작은 유충이 더 정직했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여의도 한강공원. 낮과 밤의 경계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6시 회사 건물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왔어요. 가벼운 옷차림의 직장인, 천천히 걷는 노부부,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중년. 누가 주인공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영웅이 없다는 건 생활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일부러 멀리서 촬영했습니다. 인터뷰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표정을 훔치듯 찍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동선과 거리, 멈춤의 순간을 기록했어요. 사람들은 새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새도 사람을 피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가장 어려워요. 과보호도 무관심도 아니었습니다. 절제된 공존이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새를 만지면 그날은 감동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은 재앙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도시는 감동을 만들지 않기로 성공했습니다. 정만식이 다시 등장했어요. 오늘은 벤치에 앉아 보온병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저를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이 풍경이 특별하다고 느끼세요? 저는 물어봤어요. 정만식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특별했죠. 처음엔.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새들 보면 신기해서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익숙해져요. 지금은 그냥 일상이거든요. 익숙해졌다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 대사가 저를 강하게 건드렸어요. 지켜냈다를 외치지 않는데 이미 지켜낸 표정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저는 더 물어봤습니다. 야간버스 기사할 때는 이 근처가 무서웠어요. 정만식이 말했어요. 끝차 다음에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는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밤에도 사람들이 걸어요. 무서울 게 없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밤의 안정을 확인하려고 일부러 혼자 걸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거리를 뒀어요. 멀리서 경찰 2인조가 지나갔습니다. 눈에 띄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변이 안전하다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치안을 처음 봤어요. 통제의 냄새가 적고 대신 신뢰의 냄새가 났습니다. 벤치에서 책을 읽는 대학생, 강변에서 통화하는 직장인, 산책로를 걷는 노인. 각자 자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요. 그때 하늘에서 다시 큰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멀리서 참수리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생각했어요. 이 새는 서울을 칭찬하러 오지 않는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 고른다. 그 선택이 가장 강력한 국뽕이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선택이요. 세뮤얼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좋아. 이제 내가 해야 할 건 하나야. 내가 인정할 수 있나? 저는 답장을 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직업적 자존심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은 뭐였을까요? 가짜를 찾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진짜라면 제 존재 이유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말했어요. 마지막 장소가 있나요? 조용한 곳으로. 도윤이 말했습니다. 한강하고 가까운 구간이 있어요. 도시 불빛이 멀고 강물은 어두운 곳.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이 필요해진 거였습니다.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밤 11시. 도윤은 저를 한강하고 가까운 조용한 구간으로 데려왔습니다. 도시 불빛이 멀고 강물은 어두웠어요. 그러나 공포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공포 없음을 가장 큰 증거로 생각했어요. 생태는 결국 머무름의 문제고 머무름은 결국 안전의 문제거든요. 도윤은 말없이 서서 물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이크를 켜지 않았어요. 오디오북에서는 침묵을 글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강물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수면 가까이 떠있는 새들이 보였어요. 멀리서 지나가는 자전거 라이트도 보였습니다. 일정한 간격의 조명도 보였어요. 도시가 자연을 억지로 밝히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윤이 낮게 말했어요. 여긴 겨울에 더 대단해요. 겨울에 남는 건 진짜만 남거든요. 저는 그 문장에서 제 과거를 봤어요. 제가 취재했던 성공담들은 대개 여름에 찍혔습니다. 꽃이 피면 무엇이든 성공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겨울은 변명을 허락하지 않아요. 겨울을 통과한 생태는 거짓말이 어렵습니다. 저는 조용히 결론을 썼어요. 서울 한강의 겨울은 얼어붙은 도시 강이 아닙니다. 시베리아 철새가 일부러 고르는 생태 성지예요. 그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건 수질이 아니라 20년의 설계와 밤의 안정입니다. 세뮤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의 첫 질문은 똑같았습니다. 가짜 증거는? 저는 한참 후 말했어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뭐로? 저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삼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버틴 시간입니다. 세뮤얼이 처음으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인정의 계산이었습니다. 20년이라고 했나? 세뮤얼이 물어봤어요. 네. 한 세대가 인내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어요. 좋아. 다큐 만들자. 단, 감동으로 팔지 마. 시스템으로 보여줘. 저는 전화를 끊고 강을 봤습니다. 도시가 자연을 전시하지 않고 동거하는 풍경이었어요.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20년 전, 이 강은 거의 죽어 있었어요. 지금은 새들이 겨울을 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한 세대가 인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인내가 지금의 풍경을 만들었어요. 정치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도 꾸준히 유지된 정책. 시민들의 작은 실천들. 공무원들의 묵묵한 관리. 이 결말은 환호가 아니라 안도로 끝났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아직 괜찮다는 감정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저는 메모의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서울 한강, 기적이 아니라 버틴 시간의 증명. 철새들이 선택한 겨울 별장. 새들은 여전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겨울을 나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진짜였다고.